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속도전에 당 내부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일부 친윤계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불출마, 험지 출마 등을 결단하라고 재차 요구할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당 특위 이름을 뉴시티 프로젝트 TF로 정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죠. 유정복 인천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포퓰리즘 정치쇼다라는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단체장을 하고 계시거나 했던 분들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의 자료를 보면 그 14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수도 서울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서울이 더 커지게 되면 인천도 훨씬 더 덕일 텐데 저는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만 들으면 이제 유정복 시장이 국민의힘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유정복 시장뿐만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발언을 좀 내놨습니다.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나 지사 이런 분들은 어쨌든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를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인천시를, 김포시를 인천시로 편입을 시켜서 500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꾸로 김포가 아니 나는 인천이 아니라 서울로 갈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같은 거, 거부감 같은 게 생기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김태흠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다.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부울경이라든가 광주나 이런 데서 지금 메가시티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맞는 얘기고 그 서병수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메가 서울이 대한민국을 갉아먹는다. 근데 이 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미 서울 그 대한민국을 갉아먹은 게 아니고 이미 메가 서울은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래서 뭐 한국이 망한다는 건지 지금 현재 얘기하는 메가 서울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을 어디로 하느냐의 그런 문제이잖아요. 그 이전에 서울은 작은 도시였다가 점점점 커져서 주변의 것들로 확장되어 왔고 그 확장을 생활권을 합쳐서 좀 더 늘리자는 것에 불과한데 그게 대한민국을 갉아먹는다라는 말씀은 참 좀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이게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만 실질적으로 당이라든가 혹은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 자치단체장들이 움직인다면 저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겠죠. 하지만 저는 저것 자체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거고 거기서 또 자기 주장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백화쟁명처럼 반발이라든가 문제점 제기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좋은 방안인가를 논의 나가는 것 이것도 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은 이제 저렇게 하셨지만 저는 이미 이제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라는 국민의힘의 총선을 5개월 앞둔 승부수들하고 던진 이 카드는 이미 뭐 자충수로 끝나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인천시장 유정복 시장이 그냥 인천시장이 아니고 김포시장도 하신 분이고 김포에서만 내리 3선을 하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김포의 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서병수 의원이 말씀하신 메가서울, 아니 이미 메가서울이 돼 있다면 왜 지금 김포를 갖다 붙입니까? 구리, 하남, 고양, 광명 왜 걷다가 편입시키려고 합니까? 여당의 논리가 맞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졸속이고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래놓고 민주당을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추궁하다시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당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견들이 나오면서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집권 여당이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중랑과 도봉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지요. 광역단체장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연구를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하고 오직하면 국회에서 지금 예결사안위 열리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부총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전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고 그러면 여당은 무엇을 가지고 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대사를 행정체제의 개편에다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정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을 유지한 기조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뭘 가지고 한 거예요? 1년간 김포가 논의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도 보셨습니까? 김포는 검토 보고서 한 장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시고 걷어들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왜 국민을 이렇게까지 갈라치게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김포 시민들이 요구하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여태 면제를 비롯한 이번 예산안 편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정말 김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나가는 게 정말 집권 여당이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졸속이고 정략적이다. 그리고 무슨 국민 갈라치기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런 말씀은 그 선거를 앞두고 수도를 아예 옮기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라는 것까지 공식적으로 말했던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 갈라치기라면 국민을 무슨 토착애구와 그다음에 무슨 애국자식으로 나누어서 국민을 갈라치기 했던 그런 퍼퓰리즘적 그 성격을 많이 그런 정책을 내신 쪽에서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선거를 앞두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저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각 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냥 자충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왜 공식적인 반대를 못합니까? 왜 국민의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이거 문제 있는데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반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조차도 지난번에 대선 때 공약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 5극 3특 체제인가? 뭐 이런 걸 주장을 하시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던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반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저는 뭐 지금 그런 비판 자체는 오히려 그런 정책이 나옴으로 해서 국민적 지지, 저희 지역만 해도 압도적인 지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그거보다는 그 민주당의 어떤 정책을 제시하시고 찬반을 분명히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서울에 있는 지역 위원장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그렇고 반대하는 분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결국은 몇 개 지역을 흔들어대기 위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산이랄지 부동산에 대한 욕구를 건드린 겁니다. 그 욕구 자체를 제가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런 식의 얕은 수로 정치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비판, 정략적 이런 얘기 제 얘기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의원들과 도지사, 시장들의 얘기를 제가 전달해 드린 겁니다. 자당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자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고 국민의힘이 TF를 만드는 그날 지역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도시를 키우고 대학을 키우겠다, 인재를 키우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입장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포시 편입 입장이 뭡니까? 좀 밝혀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데 일단 국민의힘 특위는 출범을 하면서 이름이 뉴시티로 네. 출범을 합니다. 그럼 이거 지역적 범위가 지금 서울, 부산, 광주까지 조경태 위원장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좀 더 전국적인 단위로 좀 보는 겁니까?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리는 건데 예. 사실 그 일제 시대부터 시작됐던 시, 군, 구, 읍면동 이 행정 체제는 개편돼야 된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컨센서스가 있어요. 별 의미가 없다.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된다는 건 그건 민주당, 저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그런 겁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을 해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와 서울은 지금 선을 어디로 긋느냐의 문제지 그게 경기도 자체가 뭐
더 늘어나거나 확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무슨 혁신 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지만 지방에다가 그런 명목상의 도시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럼 지방 분권화가 이루어지느냐?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렇게 많은 지방 분권화해서 나주에다가 한전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대전에다가 그 세종시에다가 만들어냈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요일이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국가적인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한 게 뭡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발전을 막아서 지방을 발전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지방 자체의 동력을 만들어서 그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거기서 자기 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들이 그동안의 지방 분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이제 공식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냥 그냥 강제로 그 무슨 산업은행 옮겨, 한전 옮겨, 무슨 기관 옮겨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눈가림식 정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그 국토 전체의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넘어 서울, 부산, 광주 이 3개 도시 메가시티 거점으로 두겠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궁지에 몰리니까 여론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나오니까 절대 과반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김포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막 구리, 하남, 고양 넣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뉴시티라는 거 포장을 했는데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 메가시티 얘기는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 거하고 전혀 궤가 다릅니다. 철학도 다르고 기조도 다르고 방향도 다릅니다. 지금 수도권 인구가 벌써 전 국민의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계속 몰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일극화를 막아보겠다는 게 부울경 메가시티고 지방의 거점 도시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건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이 불균등하지 않고 균형되게 모두 잘 살기를 만들기 위해 했다는 그 방향과 노선이 있었던 겁니다. 이 철학이 바뀌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갑자기 집권당이 이걸 틀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지적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미 메가시티가 돼 있는 수도권 일극화, 특히 서울을 더 키워가지고 지방 소멸시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전 조경태 위원장이 세계적 트렌드를 자당 지역 광역단체장들이 지적하니까 못 쫓아간다는데 지방 소멸이 세계적 트렌드입니까?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등하게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지금 총선 앞두고 좀 일부 지역의 표심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신 분인데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찬성한 여론이 높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경강 부회식으로 우기지 마시고 이미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성공하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저렇게 반대하는데 여당의 추진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국회 입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회수하는 거 정책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요.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 또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불출마 혹은 이제 험지 출마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에게까지는 전화를 했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좀 직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서울에서 출마해서 떨어져도 다른 할 일도 많고 네. 또 다시 나중에 뭐 4년 후에 출마할 수도 있고 당과 나라를 위한 건 왜 못해요? 네,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권성동, 장제원 이런 대표적인 분들은 떠오르긴 해서 예.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계가 좀 대통령을 궁금했어요. 사랑하면 예. 나라를 사랑하면 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면 결단을 내려라. 그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당내에서 들으신 얘기 좀 있으십니까? 뒤숭숭하죠, 뭐. 그 이뇨한 위원장이 처음 됐을 때 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네. 저 사람 뭐 허수아비 아니야? 뭘 할 수 있어? 뭐
뭐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정도는 얘기해야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밀고 땡기고 낙동강 발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중진들 출마해달라 혹은 불출마해달라 이런 얘기하다가 결국은 대표가 결단해달라 네. 뭐 여기까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까지 했다는 건데. 전화까지 하니까 사실상 예. 당신 좀 물러나달라고 전화하기가 이게 뭐 보통 사람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이제 누군가는 이제 답을,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겠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하기는 쉽죠. 하지만 그거를 여태까지 뭐 4선, 5선을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하고 있었는데 당신 말이야 이제 와서 수도권으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로서는 그걸 그렇게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그 과정의 진통의 과정이에요. 산고 비슷한 건데 어쨌든 어떤 이뇨한 위원장이 하시는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고 특정 지역에서는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산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까지 했다는 거는 이제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는 소리인 것이고요. 대충 우리가 누가 받았을지는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예.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막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좀 전에 방송에 나왔듯이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 이건 저는 동의를 안 씁니다. 이건 저 이순신 장군은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고요. 지금 여러 이제 친윤이랄지 지도부를 계속 불출마와 험지 출마로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다가 이런 표현까지 쓰신 것 같은데 전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게 정말 이뇨한 위원장 개인 생각인 건가? 아니면 정말 혁신위 차원의 얘기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뇨한 위원장 처음에 지명되고 임명됐을 때 뭐 김한길 국민소통위원장 대통령과 가까운 이분과 아주 가깝다고 하니까 정말 다른 어떤 의견을 전달받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저는 정치권에 이제 막 들어오신 이뇨한 위원장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배짱이 있을까? 아니면 고도의 정무적 능력을 기획을 하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 자발성이 없으면 밀려서 하다 보면은 감동은 많이 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벌써 결단을 며칠이 하더라도 됐거든요. 감동이 없을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며칠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화까지 했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어느 보도 보니까 이번 9일 날 정전까지는 이 이제 불출마나 험지 출마가 이뇨한 위원장의 강력한 요구라고 했어요. 근데 9일 날 국민의힘 최고위에 안건으로 올린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여기에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과정까지 며칠 사이가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 윤핵관이라는 분들 지도부와 이뇨한 위원장 간의 갈등, 긴장 관계가 아주 팽팽하게 전개가 될 건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수도권 출마에 대한 이야기 좀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수도권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한 게 이제 부산의 하태경 의원이고 하태경 네. 의원이 수도권 민심에 대해서 좀 짚어봅시다 하면서 한 자리에서 이런 말을 좀 했어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이준석 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뭐 추천권이라든지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조금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일방적인 주장이죠.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거고 내각 추천권이라는 얘기 듣고 저는 정말 기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글쎄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이게 공동정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태경 의원은 그거잖아요. 옛날에 DJP처럼 그렇죠. 김대중 김종필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해서 선거 전에 합의를 해서 공동정권을 만들어냈으니까 그 거기서 이제 그 강요들을 나누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줘라. 강요권을 줘라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분의 아이디어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우리 당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일 당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들고 국민들도 이거 너무 뜬금없이 넘어가고 있구나. 결국은 목표가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이런 거는
저는 분명히 이준석 대표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어도 본인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완전히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노력을 이뇨한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옆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무슨 화합으로 이끄는 것보다는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다닌다. 이제 그 중에서도 비명계도 만났다. 근데 또 일부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관련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은 건 없고요. 예. 아마 그 인터뷰 보니까 만났다고 하는 우리 쪽에 비명계로 지칭되는 의원들이 본인이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뭐 그 이준석 신당 얘기를 조언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난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좀 전에 뭐 하태경 의원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거는 저는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을 향해서 예전에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원상복구의 수준에 준하는 자기한테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당을 차릴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받아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각 추천권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그건 김대중, 김종필 두 분 간의 DJP 연대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동정부라고 생각할 정도면 그렇게 해서 추출을 했겠습니까? 그건 가능성 없는 얘기고.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하는 신당의 우리 비명계 의원들이 세력으로 결합할 건가?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명계 의원들 몇 분으로 지칭되는 분들도 다들 처지가 달라요. 어떤 그게 가치와 무슨 연대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뭐 당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 그 정도를 같은 비슷한 수준의 얘기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기들끼리도 어떤 결사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전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당을 한다.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다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이상민 의원이 가능성이 나쁜 게 아니면 어느 경우에는 열려 있다라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썼거든요. 그거는 뭐 열려 있다고 예.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뭐 우리 오래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열려 있는 거 하고 실제 했을 때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여지랄지 아무튼 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랄지 이런 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신당이라는 것도 새로운 정치 세력도 국민의 요구, 그다음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 가치, 실질적인 지지 기반, 토대 이런 것들이 다 맞아져야 예전에 같이 뭐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 수준이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공천 작업이 됐을 때 그중에 이제 당내에 있는 분들 중에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거나 뭐 경선에서 어렵다거나 이런 분들이 뭐 당을 나가서 같이 모인다거나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국민들한테 그렇게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보일까? 이건 좀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민주당 이제 총선 기획단 출범했고 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총선에서 뭐 200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겸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대표가 어제 총선 기획단 회의에서 말씀하셨고 예. 그 자리는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뭐 보도가 됐으니까 비공개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히 화를 내셨다고 할까요? 좋지 않은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전에도 제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서 보궐선거가 무슨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1년 6개월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폭주를 멈춰달라고 심판하신 선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서 일각에서 200석? 정말 어떻게 200석 계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200석이라는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하면은 정말 내년 4월에 우리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집에 가서도 하지 마시고 속으로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오만하고 분열되면 집니다. 고개 쳐들고 오만한 모습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표 주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저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당 안팎에 계신 분들 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 어려운 민생 챙기고 경제 챙기는데 정말 힘 하나라도 모을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표도 하셨다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본심은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게 본심이겠죠. 그게 아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의 희망사항이기도 할 것이고, 뭐 그 희망사항 나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과거에 전 얼핏 떠오르는 게, 뭐 50년 집권을 하겠다, 100년 집권을 하겠다, 이렇게 교만을, 나쁘게 얘기하면 교만을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거는 저는 한민수 대변인 말씀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요, 고개 들고 교만한 정당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강서구청에서 선거를 마치 본인들이 잘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겁니다. 저희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고, 지금 이뇨한 위원장 하는 것 보면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혁신이 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 저희들이 그동안에 오만했던 것들, 그거 고개 숙이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쪽 당이 혁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혁신 경쟁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와 이 이뇨한 혁신위가 차이를 보이듯이 저희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맹렬한 혁신을, 근본적인 혁신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혁신 경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출범시켰고 혁신 내세우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그런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김두관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어떤 거 판단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소수의 개인적인 판단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까? 아직은 저희가 이제 어제 총선기획단이 첫 회의를 열었고요. 총선기획단이라는 뭐 실질적인 공천 작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총선기획단 이번 22대 총선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아젠다, 어떤 정책으로 치룰지, 총선의 방향은 무엇인지, 어제 첫 회의에서 이제 분과를 뭐 국민 통합 분과랄지 미래 분과랄지 4개 분과를 나눴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혁신과 미래, 민생, 경제 이렇게 여러 가지 화두를 지금 일단 잡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전에 우리가 논의됐던 우리 김은경 혁신안 전에도 또 장경태 혁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들, 그건 각 당에서 혁신안들이 나왔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반영할 게 무엇인지 또 검토하고 하는 걸, 그런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 당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선거 결과를 내놓고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단에서 많은 논의를 할 거고, 예. 우리 김두관 의원처럼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뭐 김은경 혁신위에서도 예전에 중진들에 대해서 불출마랄지 용퇴랄지 그런 걸 권고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논의들이 될 거고, 저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보실 때 감동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뭐 혁신을 추진하는데 갑자기 영남을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들 나와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래 혁신이라는 거는 상처를 입게 돼 있는 거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없이 말짱하게 혁신을 하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이룰 수도 없고요. 그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저희 당에 왜 윤핵관들이 물러나야 된다. 영남의 다선들, 뭐 당대표부터 사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혁신이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자기 당에서 대표부터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뜨거, 이거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게 번지면 큰일 나.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사실 그게 당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각 당마다 자기 당의 부분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고 남의 당에 대해서는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혁신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이제 머지않아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당도 드러날 것이고 민주당도 드러날 것이니까 그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선택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논평이나 당 대변인으로서 방송 나가서나 그 영남 중진들 그만 나오세요. 윤핵관 나오지 마십시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민주당이 뭘 했을 거라고 찾아보지도 않고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 당도 우리 당 혁신하는데 바쁜데 그 자꾸 없는 얘기 만들어내셔가지고 공격하는 거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뜨거
우리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열심히 좀 하시고. 아니 저게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 논평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예. 과도하게 민주당 그렇게 욕하고 민주당 탓해가지고 지금까지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전 정권 탓하고 우리 민주당이 일본한테 굴욕적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라고 했습니까? 최상병을 은폐 의혹시켰습니까? 나오기만 하면 민주당을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심판할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그러니까 있는 팩트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민주당 패널들이 제가 여러 방송에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온 패널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핵관 물러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영남 지역에서 다선들 그 험지 출마를 하든가 불출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신 얘기니까 그게 무슨 뭐 그걸 만들어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좀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네.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지난 여름에도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잠깐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비법률적. 예, 네. 법률적으로요. 이 발언을 좀 했는데요. 어떻게 이걸 뭐 출마라고 좀 출마를 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말의 워딩도 네.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이 안 되면은 이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들은 얘기, 이 말씀 전까지. 근데 그 조국 전 장관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으시던 우리 당내랄지 당외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두 분한테 물어봤다면 두 분도 입장이 달라요. 확실하지 직전까지. 않다는 거는 나오는 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도 예, 그럼 열려 그렇습니다. 있다는 이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 전이긴 합니다. 예. 전이긴 한데 그래서 올 연말까지 좀 상황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하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결단 외에는 주변에서 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은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도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면은 당장은 뭐 민주당과는 관계없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지금이 11월인데 당장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떻게 좀 이거를 해석을 하셨어요? 그냥 궤변이죠 뭐. 그 말씀 자체가 논리적으로 전혀 정합성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누가 강도죄나 횡령 범죄를 저질러서 법적으로 이제 그 형을 받았어요. 네. 그게 법률적인 거죠. 근데 그 법률거에 대해서 비법률적인 걸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형을 받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하겠다면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가 나쁜 사람이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야. 이런 식의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더 나쁜 짓 했는데 나는 아주 사소한 걸 잘못했는데 나는 과도하게 처벌받은 거야. 이런 식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비법률적인 그런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쉽게 얘기하면 현혹시키겠다라는 그런 공식 선언 아닙니까? 그럼 출마라고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데 네. 항소심이 12월에 열릴지 1월에 열릴지 모르지만 자기 부인께서 같은 비슷한 혐의, 연루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법률적으로 출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전까지는 뭐 감옥에 가서라도 법정 구속되더라도 뭐 출마를 할 수 있을지 뭐 그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과거에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2년형인가를 살고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얘기하기를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요. 대법원 판결까지만 나와서 실형을 살고 나와서 그러니까 진실은 딴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사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겠다. 근데 그것이 도지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민정수석을 지내는 그런 법대 교수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굉장히 현혹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국이 출마한다면 조국 전 장관 지금 자막에 나갑니다. 호재보다는 악재 가능성이 민주당에 있을 수 있다라는 논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야 되겠죠. 실제로 조 전 장관께서 어떤 형태의 출마를 할지 한다면 지금 가정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 가정에 따른 답변을 하려면 상황을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출마해서 또 어느 지역일지 어떤 형태가 될지 예. 신당이 될지 무소속이 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될 거고 당시 그 시점에 여야 간의 뭐 지지율이랄지 정치 상황을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이제 우리 김 위원장께서 많은 과혹한 이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비판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조 전 장관과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이 좀 가혹할 정도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가령 최근에 4년 만에 딸 조민 씨 기소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반성문을 요구하다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다수의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에 가까운 처가들에 대한 수사 부인과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조국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